안녕하세요. 네, 동대문 문화원 동대문구 지역학연구소 연구위원 권선경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동대문구 마을신앙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강의는요, 지난 시간인 3, 4강에 이어서 서울 마을구신 서울 부군당과 부군당곳에 이어 서울 마을구신 하나인 도당과 도당제, 그 중에서도 동대문구에 있는 도당과 도당제인 답심리 도당제, 즉 이제 장령당굿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을 아울러서 서울의 마을굿의 마을 제사, 마을굿, 마을의 신앙, 마을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을굿을 뭐라고 했었죠? 마을굿이란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 마을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굿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을굿이 시작되면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기루하고 마을신과 만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마을굿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무당굿 형식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무당굿 형식의 마을굿도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도 동해안 같은 지역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서 마을굿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마을굿을 준비하는 기간을 빼고 마을굿을 하는 그 기간 동안만 보더라도 마을의 일상이 멈춤이 되고요. 왜냐하면 모두들,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을굿에 참여하기 때문인데요. 함께 모여서 마을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죠. 하나의 축제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동대문구 마을신앙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서울의 마을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서울 말고 지금처럼 서울의 공간이 확장돼서 지금의 서울로 확장되기 전에 그 서울의 마을 땅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막강 퀴즈입니다. 첫 번째 산신제, 두 번째 도당, 도당제, 3번 부군당, 부군당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가 3개이기 때문에 확률은 33%고요. 한번 맞춰보셨나요? 정답은 3번 부군당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맞춰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울의 마을 땅인 부군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동대문구의 유일한 부군당인 전농동 부군당과 부군당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도당입니다. 이제 서울의 마을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서울의 마을 땅과 마을 제사는 산신제, 도당제, 부군당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산신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 북부 지역 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 중심의 유식 제사로 지내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당군 형식의 마을 제사인 도당제와 그 다음에 부군당제, 즉 부군당굿과 도당굿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부군당굿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의 마을굿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당은 서울이 확대되면서, 즉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서울의 인구가 집중됐고, 그로 인해서 서울이 공간적인 영역을 확대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과거 경기도에 속했던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경기도에 속해 있었던 마을 땅 역시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서울의 마을 땅이 된 겁니다. 따라서 도당은 주로 뒤늦게 서울로 편입된 경기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부군당과 분포도 면에서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당은 산신제와 마찬가지로 산신이나 산신 계열이 바로 도당, 신에 해당이 되고요. 즉 산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당은 산 언덕이나 이렇게 산과 관련된 곳에 위치하게 되고, 도당제, 도당군 역시 산과 관련된 산 언덕이나 이런 데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도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당은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당 지역의 가장 큰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당굿이라고 한다면 큰 당굿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도당이 경기도의 마을굿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번 경기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경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서울만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는 이렇게 서울 중심에서 감싸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계란 혹은 이제 동그란 모양의 가운데가 뚫려 있는 도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도넛의 가운데 그 뚫린 부분이 서울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동그란 그 타워, 도넛 그 모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기도는 이 경기 북부랑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구세서 있어서도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을 흔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게 한강 줄기를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요. 이 한강 줄기를 보는 것처럼 그 기준을 흔히 우리가 이제 한강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이라고 해서 그 모퉁이 이제 서로 다르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서울 위쪽에 있는 한강 이북, 네, 이쪽 지역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강신무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강신무, 이제 세스무 이런 용어는 현재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서술하기 때문에 사용해서 이제 서술해서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을 할 건데요.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이제 비닐을 하고 공수를 주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강 이북은 이제 강신무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 한강 이남인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세순무권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대대로 이어서 배워서 학습해서 이제 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강신무든 세습무든 모두 구술하게 되려면 구술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세습무들도 역시 당연히 무속신의 영험하는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아주 변별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빙이라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랜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이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굿을 주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신무, 세습무라는 이제 용어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무당을 이게 강신무, 세습무가 크게 대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별하는 것만큼 이 둘의 모퉁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따라서 동일한 경기도지만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모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동일하게 한강 이북이나 한강 이남 다 경기도 도당굿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본 골격은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히 북부냐 남부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경기 도당굿 중에서도 바로 동대문구는 한강 이북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동대문구의 도당굿은 경기 북부에 해당되는 이제 도당굿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서울 지역의 부근 땅굴과 도당굿은 이제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과거에는 조금 더 다른 지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이제 부근 땅굴과 도당굿의 무당과 악사가 사실은 같습니다. 실제로 장룡당굿인 답신이 도당굿에 참여하는 무당이 이제 서울 다른 지역의 부근 땅굿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 집단이 이 각각의 곳에 참여하게 되면서 굿거리들이 조금 더 흡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대문구의 도당인 답심이 도당굿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먼저 도당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고요. 이제 도당굿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건데요. 도당굿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주당 물림으로 시작해서요. 부정청배, 가망청배를 하고 신에게 인사하는 진적을 드린 후 이제 본향, 그다음 대자비, 불사, 상삼, 별상, 신장, 대감, 제석, 군웅, 대자비, 그다음에 이제 성주, 창부, 뒷점, 소지 올리기 요 방식대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부근 땅굿이 요건 이제 우리가 3, 4강에서 살펴봤었죠. 부근 땅굿은 역시 이제 주당 물리군을 시작해서 동일한 흐름을 가지면서 도당 부근 올리고요. 그 다음에 황제풀이, 성주군은 뒷점, 소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흡사하다는 걸 혹시 느끼셨나요?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흡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큰 틀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도당굿에 좀 두드러진 절차들, 그 다음에 부근 땅굿에 좀 두드러진 절차들은 색깔이 좀 다른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도당굿에서 두드러진 절차들 어떤 거라고 제가 표시해놓은 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가장 이제 두드러진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대자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을굿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자비가 도당굿에서 좀 두드러지는구나. 그것만 지금은 짚고 넘어가고요. 네, 서울 부근 땅굿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본다면 네, 황제풀이가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 황제풀이 그 다음에 네, 부근 땅굴과 도당굴에 모두 있는 소지 올리기가 있습니다. 이제 소지 올리기부터 먼저 언급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부근 땅굴과 도당굴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축원하는 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모두 다 이제 소지 올리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을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가정을 축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황제풀이는 우리가 지난 3, 4강에서 부근 땅굴에서는 과거에 모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황제풀이는 뭐냐면 당집,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부근 땅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부근 땅의 유형적인 특징은 당집이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하고 정면에 태극 문양을 갖고 있는 당집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집이 있으니까 황제풀이를 다 했었던 건데요. 왜냐하면 이 황제가 바로 이제 성주 신이기 때문입니다. 성주신은 집안을 보호해주는, 우리가 가정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신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이제 성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성주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 게 이 황제풀인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강원도에서 나무를 벌복해서 그게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서울이 그 나무가 제목이 돼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랬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잘 살고자 하는 무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황제풀이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택, 수호 자체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당집이 있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근 땅에서는 다 했었다. 왜냐하면 부근 땅은 당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현재는 이 부근 땅에서도 남이장군 사당굿에서만 현재는 이제 황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당굿에서도 이 당집이 있으면 이 황제풀이를 이야기를 도당굿에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당 같은 경우는 당집이 반드시 있는 경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당에서는 필수적인 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당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산신이거나 이제 산신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부근 땅처럼 당집에 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무신도로 모시는 게 아니라 당집 자체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산신이나 산신 계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주로 당굿을 할 때 보게 되면 산 언덕이나 이런 곳에 신목이라고 해서 나무나 시나미라고 해서 나무 등을 이제 옆에 두고 이제 구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이제 당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현재 답신이 도당의 경우는 당집이 있는데요. 그건 역시 이제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거리를 통해서도 이제 부근 당굿과 도당이 조금 다른 지점들이 약간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흐름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걸 짚어보면서 한번 이 전체적인 흐름이 같으면서 어떤 지점들이 조금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굿의 흐름을 이제 도당과 부근 땅굿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같죠. 구청을 정화하고 여러 신격들을 불러 모신 다음에 근원신과 구체적인 신격들에게 복을 받고 액을 맞고 굿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소지를 올린다는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몇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그건 역시 제가 이제 색깔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도당굿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 도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도당 이 대자비가 가장 눈에 들어오죠. 네. 부근 땅굿에서는 사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네. 이 대자비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대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대를 누가 잡느냐, 그리고 대를 왜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대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잡게 됩니다.
대를 잡는 이유는 요 대에다가 마을신을 모시기 위해서 대를 잡게 되고요. 즉 이제 마을신을 대에 모셔서 가시적으로 마을신이 이 대에 왔다는 신의 강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특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도당 같은 경우는 무신도로 신을 모시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자비를 통해서 마을신의 강림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당이 아니라 이제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를 잡아서 마을 신의 강림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높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대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당에서만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제천에 있는 다른 마을 곳에서도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대에다가 이렇게 신격을 모시는 마을 신을 모시는 절차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자비 같은 경우가 조금 부군당과 도당을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국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4번에 있는 대자비는 신을 모시는 거고요. 마을신을 7번째 같은 경우는 대자비에 모셔진 신이 마을이 안녕하게 됐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을이 이제 편안해졌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셨던 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본 거는요. 이렇게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구판을 정화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날 와야 되는 여러 신격들을 불러모셔서 마을의 안녕과 제복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을신과 만나는 절차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판에 초청받지 못한 신격들까지 다 풀어 먹이고 그 다음에 마을굿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축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도당은 대자비를 통해서 마을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잠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당 굿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동대문구의 도당인 답심리, 도당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답심리 도당이 있는 답심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답심리 도당은 어디에 있냐? 답심리 어디에 있냐면요. 이 답심리 도당은 천호대로 북쪽 깐천호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1, 2강 때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답심리가 왜 답심리가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3가지 유래가 있다고 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조선 초에 무학대사가 도읍지를 정하려고 이곳을 이제 밟아서 답심리가 됐다. 밟아서 답심리가 됐다는 이야기 하나와 두 번째는 도송방 성저 심리, 즉 이제 흥인지문인 동대문이죠. 동대문으로부터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왕심리랑 같은 맥락인 거죠. 왕심리랑 같이 답심리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청계천 하류 지역이라 논이 심리벌 같이 넓어서 답심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번째 유래가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 이곳은 이제 산 비탈진 곳에 드문드문 인가가 있고 농업이 주업이었었던 지역이었고요. 특히 농업 중에서도 논농사 그리고 미나리와 채소의 산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업이 농업이었으니까 마을의 안녕은 농사의 풍요로 이어졌을 거고요. 농사의 풍요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거고 당연히 마을 곳에서 이 농사의 풍요를 좀 더 풍요를 도모하는 제차들이 좀 강조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답심리에 있는 답심리 도당은 어디에 있느냐? 답심리의 자연마을은요. 원마을, 너머마을, 윗마을, 작은 답심리, 새마을, 중산 이렇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답심리 도당인 장영당은 원마을에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우리 1, 2강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답심리에 이제 도당이 있는 원마을의 이름 자체가 제일 먼저 생긴 원래 마을이야. 원래 있는 마을이지. 이 마을을 기준으로 다른 자연마을들의 이름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인 원마을 바로 이곳에 답심리 도당이 있습니다. 답심리 5동 35 여기에 있고요. 대지 여기 나와 있는데도 이 정도 대지에 제당과 이렇게 당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300년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수령이 300년이 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죠. 추정되는 느티나무와 100년이 된 참나무 등이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역사가 길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답심리 도당은요 원동에 있는 쌈지 마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요 답심리 도당 같은 경우는 장령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답심리 도당 굿을 장령당굿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답심리 도당이 장령당이 됐는지에 대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유래를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언해인과 답심리 지역에 전염병과 풍수해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임금이 장령당이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그렇게 지냈더니 마을에 이제 평안해졌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다시 건강해지고 농사도 풍년을 이루게 돼서 그 다음부터 국가와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제를 지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장령당과 장령당 굿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달리 다른 유래도 전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래를 한번 살펴봐 볼게요. 이제 고려 말에 어떤 장수가 적과 싸우다가 다 전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전멸을 해서 그 장수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율패를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치성을 지냈던 것이 이제 고개 산신제사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장수의 넋을 이제 존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유래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고려 말의 이야기라면 조선시대 때는 무당들이 매년 한 번씩 찾아와서 시성드리고 소원을 빌고 이제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을 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답심리 도당굿이다라고 이런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장군,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장군은 이제 지금도 동네 사람들 꿈의 현몽에서 영험을 발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험담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험담은 마을 신과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답심리 도당의 유래까지 한번 해서 정리를 하고, 영험담 부분에 대해서는 6강에서 영험담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